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기준으로 지금 32페이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매출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이제 항목별로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앞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가장 1번 칸이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자, 세금계산서를 어쨌거나 거래를 일으키면서 적격증빙 서류로 거래 상대방한테 공급받는 자한테 교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신고 반영에 이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신고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표시 보면은 신고 대상 기간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모두 더해서 적고 이 개념이 이제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액란에는 합한 금액의 10%를 곱해가지고 반영을 한다. 그래서 왼쪽에는 공급가액, 오른쪽에는 세액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예정 신고나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것은 신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중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거 증명서를 발급을 하실 때 본인의 원래 매출보다 훨씬 이제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증명원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고 반영한 거는 이제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봤더니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기입하는 칸이 있죠. 3번 칸입니다. 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매출분 중에서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준 금액. 자, 이런 금액은 사실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고에다가 확정 신고를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배달 앱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확정 신고할 때 반영을 하셔야 뭐 매출 누락 등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뭐 과세관청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그 플랫폼 매출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표시 봤더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라고 해서 자, 이거는 사실 뒤에 사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결과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건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결국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자체가 일종의 청구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고 돈을 카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세금 계산서도 끊어줬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그 다음에 끊어줬으니까, 이걸 두 개 다 신고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매출을 신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고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매출색이 더 크게, 나오는 효과가 일으켜지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를 정해놨습니다. 뭘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라? 세금 계산서 발급건으로 신고에는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는 별도의 서식에서 제외 처리하는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첨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첨부 서식에 보면은 하단에 세금 계산서 발급건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제외를 하게끔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에다가 숫자를 넣음으로써 매출이 이중으로 이렇게 그 계상되는 거를 막아주는 상황을 직접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뒤에 사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어느 칸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봤더니 현금 매출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뭐 간주 임대료라든지, 네, 이건 이제 부동산 임대업 영위하시는 분들이 네,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 결과치를 반영하는 칸 또는 앞서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 뭔가 공급이라는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칸에 반영을 해줘야 되냐? 자,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도 이제 통상적으로 끊지 않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끊을 일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타 칸에다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현금 수취한 부분도 마찬가지 괄호 4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이제 영세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자, 영세율 거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가 있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내 사업자 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때 수출로 봐주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은 남겨라라는 의미에서 그 발급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내국 신용장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구매 확인서 거래 또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등의 국내 사업자 간 거래를 했을 때는 영해세율을 반영한 세금 계산서를 끊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5번 칸에다가 XX의 금액이라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 자 영세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는 세율이 이 부가가치세액은 얼마가 돼야 맞는 거죠? 0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가 버렸네요. 네, 0이 돼야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칸에 기입이 되는 거는 영세율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율 공고권을 해당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상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결국 국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죠? 그 사람 자체가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아닌 거죠. 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거래를 했다든지 또는 뭐 비거주자와 거래를 했을 때는 적격증빙이라는 세금 계산서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기타 칸에다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매출이라고 해서 신고 반영을 이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직수출 그리고 대행수출, 중개무역수출 등의 상황일 때 6번 칸에다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칸이 1, 2, 3, 4 해가지고 이제 10번에 왔는데요. 자, 10번에 보면은 뭐 일반 매입도 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과 11번의 그 성격을 조금 잘 구분을 해가지고 기입을 해 주셔야지만 뭐 환급, 조기환급 등에 있어가지고 제때 잘 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일단은 11번 칸에다가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칸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기 환급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 자체를 10번 칸에다가 반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를 이 시스템상 조기환급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감가상각, 이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11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검토를 할 때는 일단은 이 매입받은 서류 자체가 제대로 된 적격증빙 서식인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 상대방이 이런 면세 사업자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이가세자도 현행 법령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도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를 우리가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 중에 있는 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자들로부터 혹시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또는 이제 폐업한 사업자 번호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매입으로 반영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업 무관 지출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네,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이제 신용카드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소명을 하라라는 이제 이런 이제 소명 통보도 소명 요청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의를 해주셔서 신고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비용, 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대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네, 공제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봤더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빌린다든지 또는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고친다든지 뭐 타이어를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 전부 다 매입세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일단은 그 적격 증빙을 수취한 사실까지는 2번, 3번, 4번은 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대해 가지고는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제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16번 칸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라고 해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얼마입니다라는 거를 신고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도의 이제 첨부 서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 건인지를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서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로부터 받는 세금 계산서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까요?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현행 법령상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다만 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공급받은 사업자의 성격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가 방금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가 일반 과세자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공급받는 자가 간이가세자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금액에 대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 그 공급받는 자가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공제 세액의 형태로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공급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공급받는 자가 일반이냐 아니면은 간이 과세유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제의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거는 참고적인 부분이죠. 자,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는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 상에도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이제 매입 확인 추가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5번, 6번, 7번, 8번이 되는데요. 네, 일단 안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안분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안분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자체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거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은 뭘 의미를 하는 거죠? 과세 사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말인즉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매입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귀속을 따져야 됩니다. 어느 사업과 관련된 거냐? 과세 사업과 관련된 거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세와 면세가 둘만 있느냐? 아니죠. 제3의 상황도 존재를 합니다. 자, 하나의 기계 뭐 등을 매입을 했는데 자, 매입한 자산 자체가 과세 사업에도 쓰고 면세 사업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과세 사업에 썼는지 면세 사업에 썼는지를 구분짓기가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안분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분이라는 거는 분명한 귀속을 가리고 난 다음에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 산식은 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접근을 하실 때 이런 논리 정도까지는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입한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면세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구분짓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다라는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여섯 번째 봤더니 매입권토와 관련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지, 네, 뭐 공급가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매입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거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인가? 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네, 그런 공제 제도죠. 그래서 이 공제 한도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과세 표준을 근거로 해서 한도율도 달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봤더니 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적용 시 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등에서 일단은 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거를 제외를 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과세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세금 계산서를 수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건을 제외를 하고 매입에 반영을 할 건지 여부를 확인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아까 제가 첨부 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떤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불공제 세액에다가 반영을 하는지를 네, 세세하게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는 칸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네, 참고해 보시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사업자여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자인 상황에서 내가 사업자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다가 기입을 해가지고 교부를 받은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기입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 번호가 기입된 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가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하단의 당구장 표시는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자, 어떤 경우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 지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지를 보면은
자, 고정자산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과세 기간, 이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늦어도 과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발생한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항을 규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 표시 봤더니 사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고정자산의 매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 사실 이 부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구입 목적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은 얼마만큼 사업에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차량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매입세 공제에 반영을 하셔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시기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뭐 예정 확정 신고 시 공제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언제도 가능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가지고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가 나오죠? 차량이 나옵니다.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검토라고 해서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서 분류를 시켜 놓고 있죠.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를 보면은 일단은 비영업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 차량을 취득을 했는데 자, 그 차를 봤더니 개별 소비세 과세 여부를 먼저 검토를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이라고 한다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이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어떤 경우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에 해당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그리고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수소차 등등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5명 정도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승용차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길이, 폭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차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영업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업용의 의미는 제가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인지를 보면은 자, 영업용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용 출동 차량 등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거를 우리는 영업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영업용은 왜 중요하냐? 자, 영업용으로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을 한다면은 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그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하게끔 예외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통상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취득을 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용에 해당되는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노란색 박스로 지금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될지 아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이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면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용이 아닌 이상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차를 쓰다가 팔았습니다. 사업에 쓰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파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결론은. 왜냐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못 받고랑 나중에 매각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는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판 거죠? 차량이라는 재화를 건네주고 대가를 수취한 거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성립한 걸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 불공제 여부와 나중에 매각할 때의 과세 그다음에 비과세를 판단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니까 결부짓지 마시라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을 했을 때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에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거래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추가적으로 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를 제외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토지 원가 그리고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감평 비용, 컨설팅 비용,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 비용 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한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된 게 있으면은 이게 땅과 관련된 지출인 건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 또는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불공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귀속을 따지고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출 서류를 봤더니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첨부 서식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수출했으면은 합계표 서식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수취 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신고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공제 요건 살펴보면은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사업과 직접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적법한 지출이 매입세 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업종들이 전부 다 영수증 발급 업종이거든요.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고 영수증만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만약에 수취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을 했을 때만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논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체크는 네,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체크 표시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었죠. 매입세금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수취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둘 중 하나만 공제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두 개 다 만약에 받아가지고 두 개 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중으로 매입을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만 이제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선 슬라이드에 두 번째 체크 표시와 동일한 내용이 되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제가 표현해 드렸으니까 이런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제 납세자분들이 한 번씩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여객 운송업 과 관련해가지고 카드 결제해가지고 이거 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냐라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 여객 운송업에는 우리가 이제 버스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라든지 KTX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르는 개념이 되거든요.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 이용했는데 이게 왜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법상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렇게 공제를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소득세, 뭐 법인세법에서 이제 경비 처리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을 했어요.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의건이었는데, 자,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근데 그 타인의 범주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 첫 번째 사례로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아니,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인즉 타인의 범주에 종업원이라든지 가족은 제외를 하는 걸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제3자, 전혀 모르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전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자신의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가족의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표를 수취를 했다면은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법인 사업자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역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범주에 법인의 경우 임직원은 포함을 하지 않는 개념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사례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부분이 되거든요. 좀 조금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좀 혼란스러워지실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의 형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45페이지는 네,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업무관 지출 추징 사례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결제 대행 업체와 그 결제 대행 업체가 이런 전표상에 표기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을 했을 때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자,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표를 받았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대행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국세청 전산상으로는 거래처의 업종 등이 확인이 되지 않죠. 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서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표는 네이버 파이낸셜 등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누구한테서 물건을 샀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전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로 기입된 전표가 제출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납세자분들한테 물품 구입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을 사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자, 이런 매입 지출 건들이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용 물건 등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불공제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가지고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카드 전표상 보시는 박스와 같은 이런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드사에서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카드 명세서에는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그 거래한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소명을 확인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부적인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거를 이제 사례로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요 부분 이어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3번 경감공제세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감공제세액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1.3%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도 제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10억 원의 범위 안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만약에 고정자산을 쓰다가 매각을 한 그 가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액이 10억 원에 포함이 될지 포함이 되지 않을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자 단위가 세사라면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너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 면세 공고가액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일단은 면세 매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면세 매출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포함을 시켜요. 이건 이제 예규상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 예규가 어떤 예규가 있는지는 그 배부 받으신 교재를 넘겨보시면은 제가 예규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기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10억 초과해서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이런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 별로 판단을 합니다. 별로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도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무소 매출 10억 안 넘고 그리고 종된 사업장 매출 10억이 넘지 않으면은 두 곳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그 1,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무소에서 이미 공제를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종된 사업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네, 사례화 해가지고 이걸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면세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정자산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일 때 질의했던 건에 대한 회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질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 사업자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의를 했던 과거 질의건이거든요. 자,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했을 때, 네. 2017년에 회신을 할 때는 뭐라고 회신을 했는지를 보면은요. 자, 단독 따로, 그리고 공동사업자 따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한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었어요. 네, 각각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회신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해석 이제 회신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다음 넘어가 보면은요. 58페이지에 보면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앞선 슬라이드 사례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사례가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근할 때는 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25년 예규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해석이 변경이 되면은 해석 정비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례들을 삭제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 정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해석 정비는 안 됐지만 네, 두 개 다 살아있다라고 해서 두 중에 뭐가 맞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사업을 그대로 영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하나의 실질 주체로 봐가지고 따로따로 공제한도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제 매입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살펴보겠는데요. 네, 의제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점 등에서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공제 요건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년 넘었죠. 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반영하려고 하고자 하는지 여부 살펴봐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결국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매입을 해가지고 과세 사업, 과세 용역, 과세제와 매출 창출에 기여를 하는 경우에 이 특별히 공제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창출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매입가액 적정 여부 등은 이제 참고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공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 시 공제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농산물이 사용되는 시점이 아니고 취득하는 당시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급받은 날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정해놓고 있어요. 법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반영을 하시다 보니까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근거로 해서 네, 음식점은 60%부터 75%까지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도로 해서 공제율은 얼마만큼 매입한 금액의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의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패자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시 지금 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체크리스트를 보면은요. 일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업자들이 이런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자, 1번 그리고 5번 사이에 해당되는 이제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표시 봤더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일단 기본적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의 취지 자체가 비사업자로부터 그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에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근거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실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로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재활용 폐자원, 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 고무, 폐금속 캔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중고 자동차죠. 자,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차들을 제외를 하고는 네, 중고 자동차를 뭐 수출을 한다든지 등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재활용 폐자원 이제 그 자동차 자체를 일반 뭐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경우 네, 등등에 대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당구장 표시가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고 자동차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은요, 네, 공제율에 대한 부분이죠. 재활용 폐자원은 네, 103분의 3의 공제율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110분의 10의 비율을 만큼 네, 매입세 공제를 반영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요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 부분이 있었고요. 자, 시간이 지금 네, 3시 50분 정도 됐네요. 네,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는요, 제가 뭐 전부 다 쭉 살펴봐 드리지는 않을 거고, 네, 이제 업종을 간략간략하게 굵직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임대업이 나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2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히 풀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시간적으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정상 업무 보실 분들은 네, 업무를 이제 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 분들은 네, 또 남으셔가지고 조금 더 들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간략하고 빠르게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요. 네, 같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죠. 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가장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를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서식이죠. 잠깐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라는 게 반드시 제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이게 제출이 안 되면은 이제 1%의 가산세 등을 부과를 받기 때문에 네, 내 임차 사항이, 임대 사항이 어떠한지를 이제 명확하게 자세하게 풀어 써주는 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보증금 그리고 월차임 등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법령상 간주임대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3.1%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마다 변동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 올해까지는 올해 2기 신고 반영하는 분까지는 이제 3.1%로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행 규칙에 따라 가지고 변경 개정 바뀌는 정기 예금 이자율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간주 임대료의 개념 자체가 보증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은행에다가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액만큼을 사업을 하면서 일으키는 매출로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별로 해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다가 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기간별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과세 기간에 맞게끔 정확한 일수만큼 쪼개어서 매출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일할 계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365일 중에 해당 과세기간이 며칠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의 비율을 반영을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뒤에 서식 보시면은 각각의 보증금과 그리고 들어와 있는 날짜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 이자가 뭐와 동일한 얘기다? 간주 임대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온 금액 자체는 이게 더 중요해요. 공급 가액이에요. 신고에 반영을 하실 때 이 금액이 공급 대가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나누기 1.1을 해서 다시 공급 가액을 찾는 게 아니고요. 계산된 금액 자체가 공급 가액입니다. 그 말인즉 신고서상의 왼쪽 부분에 기입이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기타 칸에다가 그대로 이 금액만큼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서식은 이제 매출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매입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죠. 자, 임차인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수동분이라고 한다면은 세금 계산서 하단에다가 기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해당된 기입 금액의 합계액이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이 합계표 서식이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동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했을 때 쭉쭉쭉쭉 적혀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동그랗 2번 칸을 보세요. 매출 세금 계산서 총 합계라고 해가지고 자, 위에 있는 박스는 자세히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동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액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5천만 원에 500만 원이라는 형식으로 잘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자와 그리고 수동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합계표상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합계표 보면은 여기 지금 칸이 나뉘어져 있죠? 칸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칸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쉼표, 컴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5천만 원을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금액을 적을 때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합계표 칸에다가 큼직큼직하게 적으시는 게 아니고 한 칸당 이렇게 세 자리씩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서식들이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내용 보시고 박스의 의미가 뭐다? 쉼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매입도 마찬가지죠. 매입도 지금 종이로 수취한 부분은 아래쪽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합계표가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서식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잘 보면은 자, 임차인한테 세금 계산서 교부한 거는 1번 칸에다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4번 칸에 반영된 거는 뭐라고 말씀해 드렸죠? 4번 칸에 기타 매출로 반영된 거 뭐였어요? 간주 임대료였죠. 자, 1278218이라는 금액이 보증금 이자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월세 받은 거, 간주 임대료 계산한 거,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매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데 여기다가 반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반 매입인 경우에는 10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서 매입세 공제, 해당되는 세액만큼 공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네, 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정고지 세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네, 직전 과세기에는 납부한 세액의 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네, 한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고지 세액 같은 경우는 미리 일종의 선납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 네, 확정 신고할 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정고지 세액 납부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수동으로 특히나 수동으로 신고 반영하실 때 잘 챙겨가지고 세액에다가 칸에다가 기입을 해주셔야지 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네, 이런 상황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 5,127만 8,218원이 아까 뭐였습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분 5천만 원과 그리고 간주임대료 발생액 127만 8,218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음식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매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수단이 뭐예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형식이 아니라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는 서식에다가 내 매출이 얼마인지를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는 반영되는 금액 자체가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로 반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우리가 뭘로 나눠줘야 돼요? 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발행금액 직계표에 적히는 거는 총 거래 금액이 되는 거고 확정 신고서에 옮겨 적힐 때는 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 네, 요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네, 주방 기계를 매입한 거는 기계 장치라고 해서 이는 이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기입되는 칸이 다르다라고 했죠. 일반 매입은 10번 칸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칸에다가 반영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제출이 돼야 되는 서식이 뭐냐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요 첨부 서식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형자산, 고정자산 취득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잘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서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는 서식입니다. 자, 매출 내역을 봤더니 오른쪽에 공급 대가라고 해서 신용카드 1억 1,310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4,530만 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금액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는 뭐가 적힌다? 공급 대가가 적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금액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신고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나뉘어져서 공급 가액의 금액과 그리고 네, 부가 가치세의 금액으로 쪼개어져서 들어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기계에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서식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기계 취득과 관련해서는 네, 이런 서식이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네, 얼마짜리, 어느 자산을 취득을 했는지까지 네,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서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뭘 위한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위해 가지고 농산물 등을 취득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역까지 다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도 잠깐 서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밖에 신용카드가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네, 분들이 특정 카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자, 이 카드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산상으로 일괄적으로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목별로 세부 내역을 일일이 기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밖에 신용카드는 뭐예요?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그 밖에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일일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 지출한 내역이 얼마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지출처가 되게 다양하다 보면은 이거 취합하고 기입을 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네, 불가피한 경우에는 네, 그 밖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 내역을 밑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한도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출 규모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도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실 때 매 한도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매입가액이 넘는 부분은 더 이상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한도로 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 한번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 보면은 네, 잠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금액을 보면은 1억 5,8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아까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공급 대가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행세 공제를 반영을 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 1.3%가 아니고요. 공급 대가 기준 1.3%의 그 금액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얘가 공급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네, 공제액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소매 부분과 그리고 건설업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네. 도소매 부분은 제가 뭐 끝까지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요 부분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료 내용 설명에 신용카드 매출이 지금 2천만 원만큼 있는데 별표 표시해가지고 세금 계산서와 중복 발행한 1천만 원의 공고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도 교부받고 그리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을 때의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외상 매출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우리가 신고 반영할 때는 뭘 기준으로 신고 반영을 한다?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반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자? 제외를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서식에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 매출이 아까 발생한 내역이 신용카드가 2,200만 원만큼 과세 매출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1,000만 원만큼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어디다가 내려서 반영을 해준다? 3번에다가 반영을 해줍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명세라고 해서 해당 금액 공급 가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대가 기준으로는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만큼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로 옮겨가지고 반영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도소매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나머지 부분은 앞선 사례들과 대부분 이제 그 흐름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도소매는 요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건설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관련 내용. 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과세 매출도 발생을 하고 면세 매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안분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출이 기타란의 면세 수익 금액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매출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출이 발생을 했을 때 과세 사업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면세 사업에도 사용되는 지출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제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가려서 그 부분만큼을 이제 불공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부분은 다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넘어가는 부분, 이게 잠깐 이제 건너뛰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죠. 자, 우리가 지금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4천만 원만큼 발생을 했어요. 공고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만큼 발생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아, 여기 2번이죠. 과면세 공통 매입세액이 있죠. 공고가액 기준으로 4,150만 원만큼 발생한 내역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준다? 안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통 매입세액이 415만 원만큼 있는 상황에서 아까 면세 공고가액이 1억 원만큼 있었고 그리고 총 공고가액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과세 매출이 얼마만큼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3억 원의 과세 매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은 415만 원이라는 공통 매입세가 관련해서 전체 총 공고가액이 4억이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면세 공고가액이 1억 원이었죠. 결국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인정을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같이 쓰기 위해서 매입한 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어떻게 해주겠다?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주 1번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귀속이 면세로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분 계산을 이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전액에 대해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한 거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취득이다 보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산식에 따라 가지고 면세되는 부분만큼만 어떻게 하자. 불공제 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임대업 음식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 동일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세법교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쭉쭉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최대한 지금 최신 내용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책자에 실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고에 반영하실 때는 그래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세법령 그리고 해석 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을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해외 직구 대행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인사드리고, 네,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와가지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해외 직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예규 사례 이런 거를 정리한 부분 교재에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교재에 지금 15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제가 일단은 과정 마무리하는 인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들으실 분들은 남아가지고 계셔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이 납세자 세법 교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적어놨듯이 참여하신 분들께 어쨌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넘기게 돼가지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납세자 세법교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세법교실 사이트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다시 한번 발췌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납세자 세법교실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도 뭐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남은 오후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납세자 세법교실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